이제 3교시까지 또 열심히 한번 달려봤고요. 이제 4교시 마지막 문제 교시인데요. 자, 4교시는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이제 4교시 거를 한번 보면은 1번에 이제 수차, 이게 이제 수차죠. 수차의 투기 속도에 대해서 설명하라. 이제 이렇게 되어 있죠. 수차. 이제 수차의 투기 속도를 설명하는데 이렇게 이제 내용을 보면 많아요. 뭐 개념도 한번 설명해 주시고 비속도 관계도 한번 유도를 하는데 유량이니까 Q라고 당연히 표현해야 되고 출력을 P라고 나타내야 되고 회전수를 N이다라고 이 관계에서 한번 써봐라. 그 다음에 런너의 유량은 이렇게 되고 지름은 D가 있고 유연낙차를 H라고 하자. 그 다음에 런너의 주변 속도를 V라고 했고 유속계수를 V, CV인데 얘는 1.0이다 라고 가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타낸 식을 표현하고 이 수차의 종류별 비속도의 범위와 수차의 선정 시 비속도의 응용 방법, 응용 방법이죠, 응용. 그래서 이제 이 응용 방법까지 내용을 정리해달라, 이제 이 내용을 표현한 거죠. 그래서 이 4교시의 1번 문제가 점수의 어떤 포지션을 보면 덩어리가 굉장히 큰, 사실 이 문제도 이것도요. 왜냐하면 결국은 이 비속도의 개념을 표현하고 이제 얘를 나타낼 때 우리는 이제 주유출해라고 하는데요. 주유출해, 주유출해라고 해서 이게 런너의 주변 속도가 되고 그 다음에 유량이 되고 이 출력의 관계가 있고 그 다음에 회전수의 관계에서 얘를 이제 비속도를 이렇게 표현하는 이 문제를 해석하는 게 1번 문제 1번항에 얘가 이제 주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 문제를 평소에 다른 형태로 표현한다면 유속계수를 1.0으로 가져간다라고 줬기 때문에 이 내용에서 뭐를 나타내냐면 이게 우리가 V는 루트 2GH다 이렇게 이제 쓰고 나서 여기에 어떤 의미를 표현하냐면 이게 유속계수가 CV가 있다 이 내용을 사실 이 출제자가 이렇게 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말도 좀 언급을 해야 된다 이 뜻이에요. 얘가 1.0으로 주어졌지만 이 말을 언급하고 이 내용을 이렇게 표현해서 H에 자 4분의 5에 N에 P에 2분의 1까지 이렇게 가는 과정에서 얘를 이렇게 표현해야 된다 이 뜻이죠. 그래서 이제 이것도 주어졌기 때문에 얘도 여기다가 이렇게 언급을 해야지만 이 부분이 빠지지 않았다. 이제 이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개념은 뭐 당연히 어떤 실제 숫자하고 이론 숫자인데 어디가 실제 숫자고 어디가 이론적인 숫자냐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표현하면서 어디가 실제고 어디가 이론적인 숫자다 이걸 이제 나타내야 되고 그 다음에 기하학적인 의미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이제 이런 문제가 이 1번에 대한 문제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이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 수차의 특이속도의 정의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결론을 먼저 내리고 이 문제를 시작하는 것도 좋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수차의 특이속도의 정의가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이제 NS를 유도하는데 이 NS를 유도하는데 상사형 수차하고 실제 수차의 개념을 조금 전에 이제 표현했기 때문에 이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V2, V1 이 관계에서 이 문제를 조금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서 얘를 어떤 순서에 의해서 정리를 해야 되느냐 주유출해에 의해서 해석을 한다. 그래서 이 런너의 주변 속도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는 나중에 이 CV를 언급을 좀 해주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CV가 이렇게 됩니다. 이런 언급을 좀 해야 맞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얘가 런너의 주변 속도 이 주를 표현할 수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유량 Q는 U에서 유량 Q는 K3라는 계수를 가지고 표현하게 되는데 이때 Q1에 대한 유량, Q2에 대한 유량에서 Q1에 대한 V1, D1, V2, D2 이런 내용을 가지고 Q를 표현해야 되고 물론 여러분들 이거를 지금 일반적인 정규 시간이다라고 하면 얘를 이렇게 하나하나 다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는 문제가 전체적인 풀이가 이렇게 된다는 걸 좀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결과식만 보고 넘어가니까 시간은 사실 이거 풀어보면 시간은 한 20-30분씩 걸릴 수 있죠. 천천히 여러분들 이렇게 풀어보시면.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출력을 표현할 수가 있어야 된다. 출력. 그 출력을 표현하려면 9.8QH 여기에 있는 이 조건들을 다 넣어서 표현하는 거죠. 처음에는 우리가 주 했잖아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출력까지 들어간 거죠. 출력. 그래서 이제 출력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마지막에 뭐가 나오냐면 회전수가 나오는 거죠. 회전수. 그래서 회전수는 이렇게 N2와 N1의 관계로 표현하는 게 얘가 이제 회전수가 되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일명 주유출의 식이다라고 해서 이렇게 주유출의 조건으로 이 문제를 풀어야 되죠. 그러면 당연히 여기는 어떤 말도 나오냐면 토리첼리라고 하는 이런 용어도 런웨이 주변 속도를 할 때 나와요. 우리 그 앞에 교시에서 한번 했잖아요. 그래서 이 토리첼리라는 내용도 나오니까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이 1번항을 표현을 하는 게 맞고요. 그래서 최종적인 내용에서는 무엇을 표현하냐면 그래서 이 런너의 어떤 형태에서부터 출발해서 얘를 가지고 최종 특유 속도를 표현하게 되면 이렇게 이 특유 속도가 나옵니다. 이걸 이제 해석하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들에 대한 관계, 전학차일 때는 어떻게 적용이 되고 고낙차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이 특유 속도라고 하는 것은 H분의 1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낙차에 따라서 이 특유 속도의 관계를 해석할 수가 있다. 이게 이제 5번 항의 유효낙차와 특유 속도와의 관계를 이렇게 이제 전낙차일 때 발전소, 고낙차일 때 발전소로 해석을 할 수 있다.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이 낙차와 비속도의 관계에서 이거는 이제 뭐냐면 이 수차의 종류별의 의미를 표현한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수차의 종류가 이제 펠톤 수차부터 시작해서 프란시스, 그 다음에 사류, 카플란, 이렇게 나타날 수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 펠톤 수차 낙차가 이만큼 되고, 그 다음 투기 속도의 범위는 이렇게 되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는 것이 1번에 대한 문제죠. 만만치 않죠. 굉장히 이 문제가 큰 겁니다. 25점짜리 문제지만 이거 만만치 않아요. 이거 아마 25분보다는 한 30분씩 정도 걸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1번 문제가 만만치 않다. 그 다음에 이 1번에 대한 내용은 이렇게 이제 낙차의 범위까지 표현하게 되면 이렇게 해서 나타낼 수 있는 범위가 고낙차의 영역, 그 다음에 저낙차의 영역, 카플란, 원통, 그 다음에 펠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게 이 1번에 대한 문제다. 그래서 1번은 많이 보신 내용이지만 아쉬웠다. 이 문제 또한 아쉬웠다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는 자 전형적인 어떤 문제냐면 어떤 규정이나 제도, 고시 뭐 이런 내용들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2번은 그냥 간단하게 보고 넘어갑시다. 이 분산형 전원 개통 연계 기술 기준에 대한,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회사에서 어떤 규정이나 준칙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사회에서는 법이나 시행령이나 시행 규칙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법이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지키자, 안 지키면 어떻게 될 거냐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뭐를 어떤 운영할 때는 운영 기준이라는 게 주어지잖아요. 이런 것들을
하는 데 있어서 2번 문제는 결국은 연계 기술 기준이라고 하는 거를 사실 내가 그 기술 기준을 다 꿰차고 있어야 돼서 쓰는 문제가 사실 이 문제죠. 그러니까 저는 이 문제는 굉장히 어려웠다라고 사실 생각해요. 이런 문제는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면 우리가 분산, 배정, 계통, 연계 기술 기준을 저거를 통째로 내 머리에 집어넣어서 문제화 시켜서 다시 여러분들이 이렇게 답을 쓴다는 거는 엄청나게 어려운 문제예요. 사실 이 문제는요.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내용이 뭐냐면 이 분산 전원의 분리 및 재병입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라. 그래서 이제 이 문제가 소위 말하는 요즘 어떤 게 있냐면 FRT에 관련된 문제 중에서 LVRT의 형태 뭐 이런 것들도 우리가 이제 많이 다루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주어지고 뭐 쉽게 표현하면 개통에서 연계가 돼 있는데 이 연계돼 있는 설비가 우리 개통에서 함부로 이렇게 분리가 돼 버리면 결국은 이 전압 변동이나 주파수 변동이 엄청나게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런 어떤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전체적인 어떤 기준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봐라 라고 하는 문제죠. 그래서 이 전력 개통의 고장은 결국 뭐냐면 이 분산 전원의 이상 또는 고장 시 이거에 의해서 이 연계 개통으로부터 파급되지 않도록 이 분산 전원을 해당 개통과 신속히 분리하고에서도 과거에는 내 마음대로 분리를 할 수도 있지만 이것도 어떤 분리 조건이 있다는 거죠. 이제 새로운 분산 연계 기술의 개정에 보면 이제 이런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게 사전에 반드시 한전과 이런 시스템들이 협의가 돼야 된다. 왜냐하면 결국은 이 분산 전원의 사업자들은 결국 누구의 개통을 이용하냐면 한전하고 연계가 돼서 분산 전원 사업자들은 결국은 그 한전망을 통해서 에너지를 판매를 한다는 개념이 상당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전망을 이용하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어떤 그 운전을 하다든가 내 마음대로 그 시스템을 변동을 하거나 변경을 주게 되면 이 한전 개통의 운영에 상당히 문제가 발생하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한전과 사전에 협의해서 어떤 한전의 나름대로 그 개통 운영자의 통제를 좀 받아야 된다. 이제 그런 기준에 들어와야 된다. 이런 의미의 문제죠. 그래서 이렇게 분산 전원 개통의 지원 기능은 이제 이렇게 기능들이 있다. 뭐 이제 이런 내용들을 쭉 나름대로 좀 골라서 써야 되겠죠. 무효 전력 제어의 기능도 있고, 그 다음에 유효 전력 제어 기능도 있고, 개통 유지의 기능. 이 개통 유지의 기능에서는 이제 이런 용어들을 보면 많이 봤던 기능이잖아요. 그 다음에 결국은 이 고장이 발생이 되면 이 개통이 어떻게 될 거냐. 운전 기능. 이게 이제 FRT의, 이게 키잖아요. 개통 유지의 기능이고, 이 안에 LVRT가 있고, HVRT가 있고, 주파수가, HFRT가 있고, LVRT가 있다. 이제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좀 정리해서, 표현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저번 회차의 시험 문제에서는 여기 부분을 상당히 많이 집중을 냈던 게 이 문제가 계속적으로 이제 강조되는 형태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제표로 와의 협조의 기능에서는 이제 이런 내용들을 조금 더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분산 전원 설치자는 고장 발생 시 자동으로 개통과 연계를 분리할 수 있도록 한다. 그 다음에 성능은 이렇게 가져야 한다. 그래서 이제 이 내용에서 하나만 제가 이제 읽어보면 이 개통 또는 분산 전원의 전원 측에 단락이나 지락 고장 시에 이 보호를 위한 어떤 보호 장치를 설치한다. 이런 내용부터 시작해서 이런 문제들을 그 1번부터 5번 항에 해당되는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이 키를 나눠서 써야 되는 문제가 2번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양한 내용들을 이렇게 쭉 정리해서 써야 되는 게 2번의 문제인데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2번 문제가
소위 말하는 킬러 문제라고 저는 생각해요. 상당히 어렵단 말이에요. 이게 암기를 해도 어렵고, 그 다음에 이런 어떤, 내용에서 신재생 에너지는, 또 어떤 조건을 갖고 표현하느냐, 단독 운전 방기 기능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저압 측에 보호 장치를 설치해야 된다. 이제 이런 모든 요소들이 여기에 이제 들어가서 해석이 돼야 되는 문제가 바로 이 문제다. 전압은 이 전압에 대한 항은 어떻게 될 거냐, 이제 이런 내용을 가지고 표현하는 것이 이제 이런 문제죠. 많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이렇게 표현하고, 주파수는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주파수는 이런 어떤 분리 시간이 주파수 범위에 따라서 이렇게 주어지니까 주파수 범위는 이렇게 나타내고, 그 다음에 전력계통의 재병입에 대한 문제는 또 어떻게 표현할 거냐? 이제 이런 내용들을 이 문제의 출제자의 의도에 맞춰서 써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그나마 이 기준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보다 더 이제 쉽게 그래도 좀 접근해 주는 게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5개 소위 말하는 꼭지로 줬기 때문에, 어쨌든 여러분들이 답안지에 1, 2, 3, 4, 5 이렇게 5개의 꼭지로 나눠서 부연 설명을 쭉 해서 가야 되는 문제가 2번 문제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도 조금 간단한 문제는 아니었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합니다. 그래서 2번 문제를 실제 준비를 해서 가신 분도 있겠지만, 2번 문제를 잘 썼다는 거는 그만큼 이 발송 배전이나 이 기술사, 전기 분야의 기술사 공부를 상당히 체계적으로 나름대로 준비를 했다라고 저는 사실 그분을 이렇게 조금 높게 평가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2번 문제는 그렇게 만만한 문제는 아니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문제가 있었고요. 여기 이제 분산 분리 시간도 이렇게 있죠. 뭐 이게 이렇게 이제 만만치 않다고 지금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이런 시간대나 이런 어떤 범위의 전압의 범위를 쓴다는 게 쉽지가 않죠. 심지어 이제 정말 그 지독하게 공부하신 분들은 이렇게 이제 주석에 대한 법례에 대한 이해도 이렇게 이제 설명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이제 소위 이제 어떤 의미냐, 결국 선수죠, 선수.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상위에 들어가고 그 전체 합격자 안에 이제 이런 분들이 너무 많으면 이제 좀 밀릴 수가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조금 실력이 되신 분들이 빨리빨리 나가주는 게 그 다음 차에 계신 분들이 좀 좋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번에 좀 이제 그런 분들이 좀 많이 나가주면 좋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는 결국 이 세 번째 문제도 뭐 우리 교재에도 있고, 뭐 이건 이제 기출 문제로 이미 많이 다뤘던 내용이에요. 대용량 전원이 개통해서 갑자기 탈락을 했다. 그러면 이때 어떤 현상이 일어날 거고, 이 사고가 파급이 된다. 그러면 우리가 사고가 파급이 계속되면 시스템이 뭐가 됩니까? 붕괴되죠? 이제 이런 내용들을 늘상 공부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 큰 개통이 있고 작은 개통이 있고, 개통은 조금 이런 개통도 있고, 이런 개통들이 이렇게 연계되어 있죠. 그런데 큰 개통이 사고가 나서 탈락하게 되면 나머지 이 개통이 이 전체의 어떤 하나의 부하로 놓고 보면 얘들이 공급해야 될 총 부하가 이미 정해져 있는데, 큰 개통이 탈락하게 되면 이 나머지 개통이 여기 전체 부하에 대해서 공급할 때 어떤 문제가 생길 거냐, 이제 이거 정확한 여러 가지 내용을 정리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고 파급이 생기고 시스템이 붕괴되는데, 그러면 이 앞에 이렇게 넘어가 보면 얘네들에 대한 뭔가 원인이 있을 거 아니냐. 원인.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이제 표현할 때 유무송송이라고 이제 표현하죠. 유무송송이. 그래서 이 유무송송이가 있는데,
그 하나의 예를 들어보면 이 U라고 하는 게 뭐냐면 결국은 유효전력의 수급에 불균형이 되면 주파수에 어떤 이상 변화를 나타냅니다. 그러면 대용량 전원이 탈락하게 되면 결국은 뭐예요? 유효전력의 수급에 불균형이 될 수 있죠. 그럼 주파수 변동이 생길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죠. 그 다음에 대용량 전원이 탈락을 하게 되면 결국은 무효전력의 수급에 불균형이 돼서 전압의 이상 변화가 될 수 있다. 이런 것들도 뭐예요? 결국은 발전기가 탈락했다. 대용량 전원이 개통으로부터 탈락했다. 이런 내용을 정리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현상이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면 사고에 파급이 되고 시스템이 붕괴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그거에 대한 대책이 있을 거 아니냐. 이 대책이 바로 뭐냐면 예설시시 보복부라고 하는 이제 예비력도 더 갖춰야 되고 설비를 강화해야 되고 이제 이런 내용들이 이 개통을 정리하다 보면 기본적으로 쓰는 문제의 형태예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 문제는 굉장히 기본적인 문제이면서 고전적인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을 조금 보면 이제 주로 이제 이런 것들이 있고 이렇게 이제 2, 3차로 유발되고 그 현상이 발생하는데 사고 파급이 되고 결국은 시스템이 붕괴된다. 이제 이런 개요적인 거를 쓸 수가 있고 그러면 이제 사고 파급의 원인은 결국 뭐냐 이 유효전력 수급의 불균형 PF하고 무효전력 수급의 불균형이 발생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송전 시스템이 탈락할 수도 있고 그 다음 송전선의 과부하나 이상전압에 의한 어떤 지락 이런 것들이 사고 파급의 원인이 되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쓰실 때 이 1번, 2번의 항을 가지고 대용량 전원이 탈락했을 때 내용을 주로 쓰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도 25분 안에 쓰려면은 이걸 이제 딱딱딱 정해서 내가 어디까지에 접근할 거냐, 어디까지 접근할 거냐 그 과정에서 이 문제를 쓰셔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통이 사고가 나면은 어떤 현상과 이거에 대한 대책이 뭐냐 그래서 이제 이런 키를 가지고 한번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발변전 기기에 대한 영향이 있고 그 다음에 터빈 동익, 정익 이제 이렇게 주어지잖아요. 터빈의 동익 공진현상이 일어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대책이나 그 현상으로 표현할 수 있죠. 물론 이제 주파수 변동도 일어날 수 있고 주파수 변동이 있고 그 다음에 탈락된 거는 이미 탈락이 됐지만 탈락이 안 된 애들이 이제 뭐가 되겠어요? 그 탈락된 부분만큼의 조류가 이쪽에서 고장 쪽으로 이동을 한다든가 조류의 변화가 일어나니까 이쪽에 탈락이 안 된 쪽에 결국은 발전기들이 과여자의 현상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발전기 과여자나 그 다음에 예를 들어 보일러 원자로의 보존 능력이 저하된다 뭐 이런 것들은 결국은 이 손해 전력하고도 관련되고 그 다음에 얘네들이 전체 개통의 주파수 문제까지 끌어오게 되면 회전기들은 이제 이런 어떤 문제가 될 수 있다. 출력 저하 될 수 있다. 이제 이것도 해석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답이 특별하게 정해져 있는 문제도 있지만 이런 문제들은 내가 어떤 관점에서 해석할 거냐. 아까 유무송송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유무송송이의 전반적인 걸 끌고 올 거냐 아니면 1번, 2번에 대한 내용을 주로 많이 해석해서 끌고 올 거냐. 이제 이런 것들을 이 문제에서 나타낼 수 있죠. 그래서 발전기의 과여자나 그다음에 이제 보호 능력이 저하되거나 이제 이런 것들을 표현할 수가 있고 뭐 변압기 온도가 상승한다. 뭐 이런 내용도 가지고 표현할 수가 있다. 이제 이게 이 문제의 핵심이 되고요. 그럼 대책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느냐? 대책은 결국은 이 터빈의 동익에 대한 어떤 공진의 대책에 대해 고려한다는 거는 실제 이제 이 공진이나 이런 부분들은 결국 주파수의 내용을 해석하기 때문에 이게 주파수의 전격이나 그다음에 진동 뭐 어떤 재료의 강도를 강화한다 이제 이런 것들이 그 하나의 어떤 대책으로 들어간다.
그 다음에 개통 측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순동 예비력이나 조주파, 이제 이런 문제들을 쭉 다뤄서, 해석을 끌고 와야 된다. 이런 문제죠. 출력의 증가. 그 다음에 저주파 운전, 그 다음에 사고 시 개통 연계 등을 강화한다, 이용한다, 긴급 융통한다, 이제 이런 문제들을 쭉 써야 되죠. 아까 유무송송이가 있고 그 대책이 뭐가 있습니까? 라고 하면 예설 시시 보복부라고 하잖아요. 뭐 예비력, 그 다음에 설비를 보강, 그 다음에 시스템을 강화한다, 이제 이런 어떤 보호 대책을 강구한다, 이런 내용들이 다 녹아 들어있는 부분들이 바로 이제 이런 것들이 된다. 이제 그런 게 하나의 대책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설명할 수 있는 게 이 3번 문제의 주요 대책이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 기본적인 지금 뭐가 여러분들이 보시면 많이 안 보여요. 수식도 좀 있어야 될 것 같죠? 그 다음에 어떤 것들이 있어야 되냐면 모델링들이 좀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게 지면상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뺐지만 수식이나 부분적인 모델링을 이렇게 이제 중간중간에 집어넣어서 답안지가 지루하지 않게 이제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런 내용들을 적절하게 집어넣고 걔네들이 들어감으로써 이 글자를 대신해서 수식이나 모델링이 답안지를 훨씬 더 돋보이게 만들어주는 거죠. 물론 이제 그 답안지 자체가 그런 내용이 어떤 허무맹랑한 내용을 가져온 건 아니잖아요. 정확하게 어떤 실험에 의한 근기가 다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게 이제 상당히 좋은 답안지가 되지 않느냐. 이게 이제 3번 문제 형태가 이제 주로 이런 내용들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사고 파급에 대한 요약을 보면 이제 이렇게 그 적정 연계나 뭐 급전 지령을 고도한다든가, 보수 계획을 합리화한다든가, 또 안정도 향상 기기를 채용한다든가, 또는 안전도 제어를 한다. 이제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표현할 수 있는 게 이 4번 항에 있는 내용, 3번에 4번 항까지 이제 이런 내용이 주로 있다. 그래서 뭐 쓸 게 엄청나게 많을 거 아니에요. 유무송송기도 풀었어야 되고 예설시시 보복부보도 풀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수식도 좀 넣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모델링도 조금 뭐 넣어야 되니까 이것도 뭐 25점짜리 문제인데 25점을 25분 안에 써야 된다는데 미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지금 4교시에 관련된 문제 중에서 아까 특이속도의 문제도 굉장히 큰 덩어리 문제고 쉽지만 이것도 쉽지만 상당히 큰 덩어리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내가 문제 이 조합을 굉장히 잘해야 되는 거죠. 얘네들을 마지막에 좀 몰아서 그나마 좀 집중적으로 쓸 거냐, 아니면 짤막짤막하게 앞부분에 다른 문제를 조금 그냥 얘는 기본 점수만 일단 맞자, 그리고 나머지 이런 문제에서 확실하게 내가 점수를 굳히기를 할 거냐, 이런 어떤 그 문제 배치에 대한 답안지 표현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은 첫 번째 문제는 무조건 계산 문제 풀어야 되고 두 번째 문제는 뭐 그 다음에 문제 풀어야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사실 뭐 점수를 주고 안 주고 하는 거는 그런 거는 큰 의미가 없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문제를 정확하게 잘 쓰고 정확하게 가급적이면 14페이지를 다 쓰는 거가 훨씬 더 중요하다. 이제 그런 문제의 형태죠. 매 시험을 보시면 그런 걸 아마 많이 느끼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는, 결국 이 4번 문제도 기출 문제이고, 예제 연습에 있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의 형태는 여러분들이 이 4번 문제는 이거를 잘 읽어봐야 돼요. 뭐를 잘 읽어봐야 되냐면 이 문제를 잘 읽어보면 개통의 운전 중에 A, B의 두 개의 전력 개통에서 개통 종수가 다음과 같다. 그러면 우리는 이 FFC하고 TBC하고 FTC하고 그 다음에 뭐 SFC도 있지만 지금 이 문제에서는 이 TBC에 관련된 문제가 되지 않느냐.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A 계통과 B 계통이 있는데 A 계통에서 연계 정지 중 A 계통에서 300메가와트 부하가 차단돼요. A 계통에서. 이때 차단되면
결국 뭐냐면 이 말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300메가와트가 차단되면 주파수는 어떻게 될까요? 주파수는 올라간다는 결론을 일단 알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양계통이 이렇게 두 개의 계통이 있는데 양계통이 운전 중인 상태이다. 이렇게 양계통이 운전 중인 상태죠. 그런데 A계통에서 1000메가와트가 여기서 1000메가와트가 날아가요. 탈락이 됩니다. 그러면 이때 주파수는 어떻게 됩니까? A계통에 1000메가와트 전원이 그랬으니까 전원이 탈락되면 이 주파수는 떨어질 거다. 이런 여러분들이 결론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조류의 변화가 델타 PT인데 이게 이제 TBC를 해석할 때 델타 PT라고 하는 걸 표현하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이 델타 PT가 어떻게 되냐 이거를 해석한다는 거는 현재 조류 이 문제로 봐서는 현재 조류가 B계통에서 A계통 쪽으로 조류의 변동분이 발생이 될 거다. 델타 PT가 발생이 될 거다. 그 문제를 지금 해석해달라 이 뜻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렇게 계통의 용량은 메가와트이고 계통 정수 K가 메가와트 헤르츠인데 여기에 퍼센트 메가와트 퍼 헤르츠 이렇게 줬기 때문에 나중에 쟤를 단위로 우리가 표현할 때 저 단위로 표현할 때 메가와트 퍼 헤르츠로 표현하려면 결국은 10이라는 숫자를 대입할 때는 어떻게 대입할 거냐 이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이 문제를 이렇게 풀어내야 되겠죠. 그러면 이 문제는 실제 계산 문제로 놓고 보면 그렇게 계산 문제가 길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계산 문제는 두 개 항을 물어봤고 두 개 항 중에 델타 F 하나 정리하라라고 돼 있고 또 하나는 전원이 탈락했을 때 델타 F 그 다음에 이때 조류의 변화가 뭐냐 그러면 계산의 결과는 세 개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세 개가 정확하게 나와서 계산 문제는 다 맞춰야 되는 거고 이 계산 문제는 맞춰야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는 경우를 우리는 계통 연계에서 어떤 방식입니까? 라고 하는 거를 개요적으로 조금 쓰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답에서는 그래도 뭐를 표현해야 돼요? 계산 문제의 결과를 가지고 이 계산 문제의 결과를 가지고 결론을 여러분들이 돌출해야 되죠. 결론이 뭐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내용을 다시 결론에다가 표현하고 계산 문제 세 가지 항을 나타내야 되고 그 다음에 개요적인 거는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이 문제를 이렇게 쓰면 한 페이지 반이면 25점짜리를 그래도 모든 키를 다 썼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내용에 보면 이렇게 이제 계통의 어떤 부하의 주파수뿐만 아니라 연계선의 전력도 변동한다. 그 다음에 양자의 규정값이 어떤 유지되도록 발전기 출력을 제어할 필요가 있고 연계 계통에서의 주파수 제어 방식은 이게 이제 연계 계통으로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연계 계통의 주파수 제어 방식은 FFC가 있고 그 다음에 FTC가 있고 그 다음에 TBC가 있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표현할 수가 있다. 그래서 FFC, FTC, TBC 이제 이런 내용이 있다. 이렇게 이제 정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문제에서 이제 첫 번째가 어떤 계산의 형태냐면 이제 이게 중요한 거죠. 결국은 이 말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문제를 제시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를 잘 읽어봐야 돼요. 잘 읽어서 요 키를 그대로 해석을 잘해야 돼요. 연계 운전 정지 중에 A계통에서 300메가와트 부하가 차단된 경우는 어떻게 되냐. 그래서 얘가 이제 연계 계통에서 이 퍼센트 계통 정수 K를 표현하는 게 계통 용량분의 K라고 가정하면 이때 KA라고 하는 거를 해석할 때 이 값이 0.1로 표현된다는 거는 요 10%를 메가와트 퍼 헤르츠로 환산해 버린 거죠, 바로. 그래서 얘를 10을 0.1로 표현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지금 1200이라는 거는 뭐냐면 이 A 계통이 계통 용량이 이만큼이 되니까 이때 계통 종수는 1200이 된다. 이제 이런 가정에서 일단 유출을 하고, 그 다음에 이때 이제 주파수 그러면 실제 300이 변화가 되면 이때 이제 주파수 변화가 얼마가 됩니까? 그래서 델타 FA를 표현하게 되면 결국은 1200이라는 계통 종수가 주어지고 주파수 변화가 이만큼 일어나니까 이 델타 F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이 300과 1200의 비로 정리하게 되면 결국은 주파수가 이만큼 상승할 겁니다. 이게 이제 이 첫 번째 항에 대한 주파수가 요만큼 상승한다.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결국은 부하가 탈락하니까 결국 부하가 탈락이 되면 발전력이 커질 거 아니에요? 발전력이 커진다는 개념에서 이 주파수가 상승한다 라고 하는 해석이 된 거죠. 예. 그래서 여기까지 표현해야 되죠. 상승까지. 예. 그 다음에 세 번째 항에서, 세 번째 항은 문제로서는 우리가 이제 두 번째 문제죠. 여기에서는 어떤 내용이냐면, 두 번째는 이 계통에서 1000이라는 전원이 탈락했다. 그러면 이제 주파수는 어떻게 되고 이때 연계선의 조류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이제 결국은 이 내용을 정리하려면 A 계통에서 1000MW의 전원이 탈락을 했다. 이 말을 그대로 끌고 내려오면 결국은 이제 1000이 탈락하니까 이 1000이 탈락하게 되면 여기에서 이 1600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의미냐면 결국은 이 B계통에서 A계통 쪽으로 전원이 A계통이 전원에 문제가 생기니까 B계통에서 A계통 쪽으로 뭐가 되는 거예요? 조류가 변화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얘하고 얘를 정리하면 결국은 1600이라는 값이 나오죠. 8% 메가와트 퍼 헤르츠니까 결국은 얘를 정리해서 이 1600으로 표현하고 이때 이 0.625 헤르츠라고 하는 주파수에 대해서 1000메가와트가 탈락이 되잖아요. 그러면 0.625만큼 이 주파수가 저하한다. 어디가? A 계통 쪽에서 이제 그런 의미죠. 물론 조류는 이동하죠. 그 다음에 연계선의 조류 델타 PT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 델타 PT는 결국은 이 400이 뭐가 되겠어요? 이 400이 그러니까 요 5000에 대해서 8% 메가와트가 되니까 이게 400이 되는 거죠. 네, 400. 그래서 이 400이 돼서 결국은 얘가 250 메가와트가 되고 조류는 얼마가 되냐면은 조류는 B계통에서 A계통으로 250의 조류가 발생한다. 이제 이 내용을 가지고 해석이 되는 게 요 문제죠. 그 다시 앞에서 조금 정리를 하면 지금 이런 내용을 가지고 여기에서 이 문제를 해석을 할 수가 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여기 지금 이 문제에서는 전체적인 어떤 문제를 사실 다루고 있냐면 A계통에서 B계통이나 B계통에서 A계통이나 이런 전력의 어떤 조류의 해석 라고 하는 문제가 이 4교시 4번에 대한 문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 그 예제 문제에 기본서 예제 문제에 다 있는 내용의 문제니까 뭐 우리가 이제 예제 문제를 정리할 때도 조금 간단한 문제 형태를 많이 좀 보시라라고 했기 때문에 아마 이 문제도 그 간단한 예시의 문제이기 때문에 많이 정리를 하지 않으셨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두 개의 K값을 가지고 이 문제를 풀어서 정리하는 내용의 문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는, 전력 원선도에 관련된 문제예요. 전력 원선도.
그래서 이제 우리 전력 원선도는 뭐 어떤 거냐? 예, 원선도에 관련된 내용은 뭐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유효 전력과 무효 전력을 송전원이 있고 그 다음에 수전원이 있다 그러면은 이 송전원과 수전원에서 얘네들의 어떤 형태를 보기 위한, 그래서 결국은 이 전력 원선도라고 하는 것은 이 어떤 X축과 Y축의 형태에서 유효 전력과 무효 전력을 이 복소 평면도 상에 나타내서 원선도로 표현하는 것이 전력 원선도다. 이제 이런 의미죠. 그래서 이 원선도의 개념이 뭐고, 그 다음에 원선도로부터 파악할 수 있는 사항이 뭐고, 일정 역률의 부하가 증가됐을 때 이때 조성설비 운영 방법은 어떤 거냐. 그래서 항상 이 원선도 상에서 운전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제 이거를 해석하는 게 이 원선도에 대한 개념의 문제죠. 그래서 이 전력 원선도의 개념을 표현하고 있으니까 정전압 송전 방식에서 채택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전압의 크기가 각각 일정하다고 하면 이때 송전압 전압과 그 상차각의 세타의 변화에 따라서 움직이게 된다. 그래서 정전압 송전에서는 수전 전력과 송전 전력과의 관계가, 송전 전력과 수전 전력 관계가 이 변화를 그리면 이렇게 이 궤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데, 궤적의 원은 이런 관계를 보인 것이다. 이것을 우리는 전력 원선도라고 한다. 이게 이제 원선도의 개념을 이렇게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플러스 JQ가 되고, 여기는 이제 마이너스 JQ의 형태로 이렇게 이제 해석할 수 있는 문제가, 일단 기본적인 원선도에 대한 문제가 되는 형태, 이제 이렇게 파악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전파 방정식이라고 하는 거를 좀 표현해 봐야 돼. 원선도를 나타내려면. 그래서 이제 전파 방정식이 어떻게 되냐. 그래서 우리가 ES는 전파 방정식에 ES가 있고, 그 다음에 ES가 있고, 그 다음에 IS라는 전파 방정식을 세울 수가 있어야 되고요. 물론 이렇게 나타낼 때 이런 것들이 뭐냐면 원선도의 정수가 되죠. 원선도의 정수. 그래서 이제 원선도의 정수도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원선도의 정수. 그래서 이 원선도, 이 문제도 아마 굉장히 바쁘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원선도의 정수, 아까 이제 전파 방정식 있다고 그랬잖아요. 전파 방정식도 표현할 수 있어야 되고, 원선도 정수는 이렇게 B분의 1 관계도 있고, 그 다음에 B분의 A의 관계도 있고, B분의 D의 관계가 있고, B분의 D는 M-J-N-가 되고, 이렇게 로라고 하는 거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 예를 들면 이따가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우리는 송전원을 나타낼 때, 이 송전원을 나타낼 때 플러스 J의 QS가 되고, PS의 관계가 주어지면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M-의 VS의 제곱이 되고, 얘는 N-의 VS의 제곱이 돼서 얘가 로가 됩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이 기본적인 송전원을 나타내는 의미를 표현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수전원은 어떻게 또 표현하냐면, 수전원도 이렇게 해서 나타낼 수 있는데, 이 수전원도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의미가 이제 이 원선도에 대한 문제다 이 뜻이죠. 그래서 송수전 전력의 관계를 송수전 관계를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가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을 참고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원선도로부터 파악할 수 있는 사항은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야 돼요. 최대 전력과 최대 수전 전력을 표현할 수 있다. 그러면 물론 여러분들이 PS max나 PR max를 얘들을 해석하려면 이렇게 해서 아까 그랬던 것처럼 이런 모델이 나와야 되고, 얘를 나타내려면 결국은 뭐예요? 수전원에서 이런 원을 그려야 되겠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n VR의 제곱 이렇게 표현되고, 마이너스 M의 뭐 VR의 제곱, 여기에서는 VS 이런 식으로 나타나야 되겠죠. 그래서 이 최대 전력,
송수전 이제 이런 관계. 그래서 이 전압의 적정한 상태를 해석할 수 있어야 되는 내용이 이런 문제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지상이 되냐 진상이 되냐 이제 이거를 가지고 뭘 할 수 있냐면 우리가 이제 전압을 이 정전압의 조건으로 유지하기 위한 이 조상설비 운영 방법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전압이 강화가 됐다. 그러면 콘덴서가 필요하다. 전압이 상승했다. 그럼 뭐냐면 이 블로우 리액터가 필요하다. 이런 내용들을 여기 이제 3번 항에서도 조금 더 부연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해석하는 문제가 되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송수전 상차각도 계산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선로의 전체적인 수전 전력 표현이나 송전 전력 표현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송전 손실이나 송전 효율도 파악할 수가 있다. 이제 이런 그 대제목을 써서 해석을 할 수가 있죠. 역률도 표현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떤 게 있냐면 일정 역률의 이 부하가 증가될 때 어떻게 될 거냐. 이제 이거를 나타낼 때는 다시 이제 여기 이 전력 원선도로부터 파악할 수 있는 이 사항에서 이 내용들을 쭉 다시 한번 또 정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전력 원선도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정전압 송전에서는 이제 이렇게 되고 그에 따라서 이 수전 전력의 Q가 정해지고 이제 얘네들이 어떤 공급과 수요가 문제가 되면 결국은 어떤 게 생기냐면 이 차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 전압에 문제가 돼서 정전압 조건이 안 된다. 그러면 결국은 이 진상을 공급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지상을 공급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얘네들을 해석하는 내용이 바로 이 3번인데 그러면 여러분들은 답안지에다가 여기에 이 Q와 P의 관계. 그래서 여기가 지금 얘가 지상이라고 그랬고 얘가 유효 전력의 범위잖아요. 그러면 여기의 범위는 뭐냐면 얘는 우리가 이제 진상의 범위를 나타내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마이너스 JQ가 되는데 이 마이너스 JQ의 관계까지 해석하는 문제가 이 문제에서 5번에 이 3번 항을 나타낸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이상하게 이 4교시 문제가 조금 가볍게 이게 나갈 수 있는 문제를 던져야 되는데 4교시 문제가 생각보다 이 가볍게 나가는 문제가 없어요. 굉장히 지금 이 문제들을 보면 덩어리가 쉬워 보이지만 덩어리가 굉장히 큰 내용이 이 4교시예요. 아마 마지막에 1, 2, 3교시까지 열심히 하셨는데 4교시는 그러면 조금 더 쉽게 간단하게 문제를 던지지 않을까라고 아마 기대를 하셨던 분들 계시는데 4교시가 마지막에 모든 에너지를 아마 다 뺐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5번은 이런 내용을 주로 다뤘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6번에 보시면 이 배전솔레 전압 강화를 설명하고 전압 강화를 우리가 이제 2라고 가정하면 이 전압 강화는 전류와 임피던스 관계를 이제 해석하는 문제죠. 그 다음에 얘가 직류하고 이 교류의 배전이 있는데 직류와 교류의 배전의 전압 변동률과 이런 차이점을 해석할 때 이 사람이 이렇게 던진 거는 벌써 여러분들이 얘들은 뭐예요? 우리가 전압 강화율, 전압 변동률, 전력 손실률이 같다는 조건은 주로 DC가 되지만 AC 계통은 얘네들이 같을지 안 같을지는 우리가 알 수 없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같냐 안 같냐의 어떤 개념을 확실하게 알고 이 문제를 접근하느냐 안 하느냐를 먼저 보는 거죠. 그러면 직류 계통에서는 결국은 직류는 리액턴스를 고려하지 않겠다라고 가정한다면 실제 이 직류에서는 이렇게 같은 조건으로 해석이 돼야 된다. 이거를 이제 결론을 내리고 이 문제를 접근한다 이 뜻이죠.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기출문제로 다 해봤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내용을 정리해서 표현해줘. 그래서 전압 강화는 어떻게 되냐? 솔로에 이런 역기절 때문에 생깁니다. 전압 강화는. 그리고 ES하고 ER과의 관계에서 이 절대값의 차가 전압 강화입니다 라고 표현할 수 있고, 이렇게 전압 강화는 여기서 지금 스칼라라고 유독 강조하는 거는 뭐냐면 배전 계통이기 때문에 이 스칼라로서 VS와 VR의 벡터 차인 솔로의 임피던스 전압 강화와는 다른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배전 계통에서는 이런 유불리를 해서 답을 조금 정리를 해달라 이 뜻이에요. 예, 그러니까 스칼라적으로 해석할 겁니까? 아니면 얘를 벡터적으로 볼 겁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 문제가 쉬워 보이지만 이제 이런 것들이 다 함정이 되죠. 그래서 결론은 어떤 거냐? 결론은 이 전압 강화에 대한 문제를 이제 이렇게 하나하나를 조금 뜯어서 들어가 보면, 전압 강화는 어떤 거냐면 이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야 된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전압 강화는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전압 강화율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여기에 송전 전압과 수전 전압이 상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일단 표현한 거죠. 여러분 이렇게 송전이라고 썼지만 상전압 기준에 대한 송전단으로 본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압 강화는 이렇게 빼고, 배전솔의 전압 강화율은 저항과 리액턴스 역률의 전선에 흐르는 전류와의 관계가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전압 변동이라는 것인데, 앞에서는 전압 강화율이고 여기에 결론은 또 전압 변동률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래서 이 배전솔로에서 전압 강화율, 전압 변동률을 이렇게 표현했으니까 이 전압 변동률의 수식과 아까 앞에 있던 전압 강화율의 수식을 여러분들이 이걸 구분해서 잘 표현하라 이 뜻이에요. 특히 교류 계통에서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돼 있고, 이 배전솔로의 전압 강화들이 이제 이렇게 주어지니까 얘네들을 이런 어떤 구분을 가지고 여기서 지금 출제자는 계속 얘를 직류와 교류의 수식의 어떤 이용을 가지고 설명하라고 그랬으니까 직류는 이렇게 표현하고 교류는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를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구분을 해야 된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표현하는 것들은 다 뭐냐면 교류의 계통이죠. 교류. 그래서 ES와 ER과의 관계가 주어지고 이 P 플러스 JQ의 JX가 주어지고, 이 배전선의 벡터는 이렇게 나타냅니다. 그 다음 배전솔로의 전압 강화는 이제 이런 모델로 해석을 할 수 있죠.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등가 모델로 답안지에 들어가 주면 상당히 좋은 문제가 되죠. 그래서 직류는 그러면 어떻게 될 거냐? 직류는 이제 직류도 다 표현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직류에서는 이 전압 강화율과 전압 변동률이 이제 이렇게 나타내집니다. 그래서 직류는 인덕턴스를 생각할 필요가 없다. 인덕턴스를 생각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이 직류에서는 전압 변동률과 전압 강화율은 같다. 이제 이게 핵심적인 거잖아요. 결국은. 그래서 이 전압 변동률과 전압 강화율은 같다. 그럼으로써 전력 손실률도 뭐예요? 같다. 그래서 이 세 개의 조건들이 다 같다는 것이 바로 직류의 어떤 형태고, 얘네들이 어떻게 다름을 표현하는 것이 교류다. 그래서 결국은 이 전압 변동률과 전력 손실과의 관계는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 가령 10%의 전압 강화율을 나타내는 선로이면 전력 손실도 이 10%에 해당된다. 그러니까 직류에서는 전압 강화율이 10%면 전압 변동도 10%, 전력 손실도 10%. 이제 이런 예시를 가지고 얘네들도 조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뽑아내서 별도의 항으로 얘가 직류와 교류의 차이점이 이겁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굉장히 좋은 답안지죠. 물론 이렇게 쓰는 것도 사실 쉽지는 않지만 이거를 별도의 번호로 끄집어내서 얘가 직류와 교류의 어떤 차이점이다. 예를 들면 10%를 이렇게 전압 강화율이나 전압 변동률이 이렇게 됩니다라고 쓰는 것도 상당히 좋은 편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을 가지고 해석을 하는 문제가 이게 아닌가라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까지 이렇게 이제 그 4교시 6번까지 총 31문제를 제가 이제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에 저도 이제 그 주말에 간단히 정리해서 이렇게 이제 유튜브로 뭐 다른 분들 다 이제 올리실 수 있겠지만 저도 이제 이걸 최단시간에 다른 분보다 훨씬 더 빨리 한번 올려본 거는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시고 좀 궁금한 사항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나는 이렇게 썼는데 어떻게 이 답이 정리가 돼야 될까, 이제 이런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발표까지는 좀 시간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방향을 잡아야 될까, 이제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 유튜브 영상을 이제 이렇게 해서 한번 올려봤고요. 이 유튜브에 나온 이 자료나 이런 부분들은 뭐 상의할 수는 있어요. 뭐 이제 제가 이 내용이 다 전체가 다 100% 정답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라도 그런 부분이 있게 되면 여러분들이 나름의 어떤 더 보강의 공부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아무쪼록 제일 중요한 거는 이미 답안은 다 던져진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내가 바램을 가져야 되겠죠. 이번에 합격자 발표할 때 내가 그 그룹에 정말 들어가야지 되겠다, 그런 어떤 간절함을 갖고 이번 시험의 결과를 좀 기다려 보시고, 그 다음에 지금은 면접이 아주 만만치 않습니다. 면접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점수가 좀 이렇게 잘 나올 것 같다라고 해도 절대 놀지 마시고, 면접을 준비한다는 생각하러 꼭 계속 학습을 이어서 하시고, 그 다음에 나는 이번에 뭐 너무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지쳤다, 그래서 뭐 조금 쉬었다 하겠다 그러는데, 이 기술사 공부는 쉬면 금방 또 이렇게 방전이 되죠. 충전은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방전은 엄청나게 빨리 돼요. 그래서 다시 또 그 상태를 끌어올리려면 또 힘들고, 잘못하면 또 슬럼프 오고 뭐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극복해서 빠른 시간 내에 합격을 하시는 게 가장 건강에 이롭고 여러분 주위에 가족의 분들에게도 좋은 선물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끝까지 이 유튜브의 화면을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앞으로 여러분들의 앞날에 좋은 행운이 깃들기를 기대하면서 이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